네, 안녕하세요. 스케일러블 백테스팅과 파이썬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태완이라고 합니다. 네. 어, 이제 오전 시간이라 생각보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일단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이제 송도에 있는 수니 코리아 스토니브록 유니버시티에서 CS를 전공하고 있고요. 이제 파이썬 언어와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좋아하고 시장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략을 발굴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특정 코드를 굉장히 자세하게 뜯어봐서 이렇게 백테스팅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IO부터 스케일러블까지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백테스팅 속도를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목차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IO, 연산 및 구조, 로컬 단위의 병렬화, 마지막으로 스케일러블 백테스팅입니다. 혹시 여기서 OHLCV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아, 네, 계시군요. 네. 분석을 해 보셨으면 먼저 하나의 가정을 해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백테스팅 코드의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내 봤습니다. 파일은 CSV랑 JSON 포맷으로 저장되어 있고 파이썬 코드의 구조는 for loop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제 1단위의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팅을 진행한다면 루프의 개수는 이 시스템에서는 총 3개가 될 겁니다. 이제 한 번의 루프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약 10 마이크로 초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치 결과를 받아보는 데에는 약 6.2초가 걸리게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6.2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1분 단위로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루프가 한 번 더 추가가 되겠죠. 코스피 국내장 기준으로 하루에 381개의 로우가 추가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보시면 약 1년치 백테스팅이 40분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 전략의 프로토타입을 여러 개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이 전략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수정해 본다든지 하는 작업을 할 때 저 40분이라는 시간은 큰 시간적 제약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먼저 IO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O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펜다스에서 지원하는 IO 포맷들을 실제 시장 데이터를 통해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사용된 데이터의 타임 프리퀀시는 1분이고 전 종목 기준 약 메모리 상에서 2.3GB의 메모리를 소비합니다. 보시면 데이터 날짜는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어제 이제 박조은 님이 했던 발표랑 그리고 이제 오성훈 님이 했던 발표랑 어느 정도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결과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그 숫자들이 이제 데이터가 각 이제 저장 장치에서 차지하고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CSV는 너무 시간이 2분 넘게 걸렸기 때문에 제가 스케일에서 잘랐습니다. 이제 읽기 시간이 빠른 8K 피클, 그다음에 HDF, 파이어로 IPC 이 정도로 줄여볼 수 있을 텐데요. 입력과 출력 시간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이 파이로의 IPC 포맷이 가장 백테스팅을 진행하는 데 최적의 포맷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8K로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현재는 IPC로 모두 변환해서 백테스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치 에로우의 파이썬 바인딩인데요. 이제 에로우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원하는 인덱스에 대해서 상수 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인접하게 컬럼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 읽기에서 굉장히 빠른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심디와 벡터화된 오퍼레이션에서도 최적화되어 있으며 메모리와 하드 사이에서의 포인터 스위즐링이 불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 아파치 에로의 메모리 구조가 다양한 라이브러리들과 이제 별도의 시리얼라이제이션 없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연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루프를 안 쓰는 게 최대한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파이썬에서는요. 이제 넘바 등의 패키지를 쓸 게 아니라면 루프는 편리하지만 느린 실행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도구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랜덤한 값으로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벤치마크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GitHub 기스트를 QR을 찍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냥 A005930이랑 A000020 삼성전자랑 동아약품이죠. 이걸 두 개를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랜덤한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돌려봤어요.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제 for iet과 for 일록이 가장 느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for 문이 느렸습니다. 이제 apply 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iet과 일록보다 빠른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터튜플의 경우에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속도를 보여주긴 하지만 iet과 일록에 대비해서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완전한 벡터라이제이션과 비교를 해보면 200배의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파이썬 코드상에서 폴문을 완전 배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속도는 좀 느리지만 폴룹을 사용하는 이벤트 드리븐 구조의 장점도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벤트 드리븐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백테스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제 벡터화된 구조에 비해서 전략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벡터라이즈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려면 데이터 프레임이든 뭐 넘파이 어레이든 어떤 걸 쓰던 간에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테스팅을 할 때 국내장 기준으로 이제 09시 00분부터 09시 이제 15시 30분까지 데이터가 이제 한 번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이제 실제 체결 틱 데이터는 이제 리얼 타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이제 백테스팅하는 코드와 그리고 매매하는 코드를 맞출 수 없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데이터가 모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 참조나 이런 데이터 유실 등의 문제를 프로그래머가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드리븐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테스트를 한 번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돌리면서 이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 증권사의 경우에는 써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베스트랑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하고는 RESTful API를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한테. 그래서 윈도우 32비트 환경에서만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증권사를 쓰시려면 그래서 실제 매매 코드와 백테스팅을 완전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키움증권이나 이런 좀 큰 증권사에서 빨리 이제 64비트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구상한 백테스팅 엔진의 전반적인 구조를 슬라이드에 나타내 보았는데요. 이제 벡터화를 적용해도 전략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러지를 3개로 나눈 다음에 이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시장에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만 맞춰주면 뭐 US 스톡이나 아니면 크립토에서도 돌릴 수 있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IO와 연산 속도에서 개선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할 수 있었어도 이제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겠죠. 이제 바로 멀티코어를 활용해서 백테스트를 병렬화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판다스나 넘파이 코드를 돌려보면 대부분 코어 하나만 죽어라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기껏 이제 멀티코어 CPU를 사 놨는데 이제 코어 하나만 쓰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이 되겠죠. 이제 요즘에는 코어 개수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코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속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파이썬 생태계에서는 이러한 병렬화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패키지들을 사용하면 병렬화를 상대적으로 고수준 코드에서 달성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건 그거였어요. 기존의 백테스팅 프레임워크를 다 판다스로 짜 놨는데 어 이제 '매끄럽게 전환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모딘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판다스와의 호환성을 거의 다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100% 호환성을 보장해 주지는 아직 않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좀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3 개의 패키지에서 제가 어려웠던 것이 프로세스에서 어떤 뭐 데이터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넘파이 엔디 어레이를 공유하고 싶을 때 그게 프로세스별 자원 공유가 여기서는 제가 직접 설정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했던 것은 기존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은가, 그리고 패키지 사용의 자유도가 높은가, 그리고 워커 사이에서의 자원 공유가 어렵지 않은가였는데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패키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레이인데요. 파이썬에서의 분산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레이 패키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레이를 네이티브로 채택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드 파티에 보시면 익숙한 라이브러리들이 몇 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레이를 코어 또는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장점을 크게 6가지로 나눠 보자면 이제 좀 이따 소개를 해 드리겠지만 이제 레이 코어를 활용하기 위한 문법들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상 쓰는 키워드 자체가 10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레이를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파이썬에서의 멀티 프로세싱을 이렇게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식 다큐멘트를 보시면 AWS, GCP, Azure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쓰시던 간에 이제 클라우드별 명령어 차이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시던 서비스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 자원을 처음부터 픽스하지 않고 워크로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단순한 로컬 환경에서부터 뭐 맥북이나 뭐 이런 로컬 환경에서부터 다이나믹 스케일링 상황까지 사용자가 즉 프로그래머가 이 태스크들의 스케줄링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이제 레이에서 이제 자동으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다스나 뭐 이런 넘파이보다는 아직 이제 스택 오버플로의 질문 개수도 적고 그렇지만 커뮤니티가 사이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로컬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도 야물 파일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북에서 코어 8개를 쓰다가 야물 파일 하나만 있으면 뭐 AWS든 GCP든 코어를 수백 개 바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레이 도큐멘트에 간단한 예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연산하고자 하는 것은 파이 값 추정입니다. 이제 함수 내부를 보시면 이제 x, y 좌표 점 2개를 점 하나를 랜덤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해당 점이 원 내부에 있다면 인카운트에 1을 더해 주게 되는 단순한 코드죠. 그리고 이 출력 값은 인카운트를 샘플 카운트로 나눈 값이고 여기에 4를 곱해 주면 파이 값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샘플 카운트 값이 높아지면 우리가 찍는 점의 개수가 점점 많아질 거니까 파이 값 추정에 대한 정확도도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함수를 병렬로 돌리기 위해서 제가 추가한 코드가 도큐멘트에서 추가된 코드가 단 2줄밖에 없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레이를 처음에 초기화해 주는 메서드와
그리고 데코레이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데코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함수 내부에서 어떤 동작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 함수 자체를 병렬화에 넘길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수를 리모트 데코레이터로 한번 감싸줬기 때문에 호출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파이썬 함수였다면 이제 리모트라는 메서드를 쓰지 않고 바로 이제 괄호가 튀어나왔겠죠. 그러나 우리가 데코레이터를 한 번 더 감싸줬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리모트를 활용해서 이 함수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리모트를 활용해서 함수를 호출해 주게 되면 바로 값이 리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이 future라는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바로 반환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반환받게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결과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ray.get 메서드에다가 future 오브젝트를 넣어서 결과를 반환받아줘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 병렬을 딱히 하진 않았죠. 그냥 이 함수를 워커에 전달해줘서 그냥 함수 내부에서 1000번이 돌아간 거니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은 약 0.2초가 걸렸는데요. 이제 리모트 메서드의 오버헤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데코레이트를 제외한 순수 파이썬 함수에서도 실행 시간을 측정해 봤습니다. 보시면 py4sample pure라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줬는데요. 그냥 단순히 거기서 리모트만 해제된 버전입니다. 이제 거기선 0.2초 정도가 걸렸는데 이제 리모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호출했을 때와 10ms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제 이 결과가 보여주는 거는 레이에서 이제 워커로 이 태스크를 스케줄링 해줄 때 오버헤드가 굉장히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작게 끝나는 작업을 뭐 한 번 정도만 실행할 거라면 굳이 이제 레이 리모트를 활용해서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아까 레이를 처음에 초기화 줄 때 각 워커를 초기화하는 비용도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굳이 이 정도의 작업은 레이를 안 써도 될 겁니다. 이제 함수를 한 번 호출해서 실행하는 예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병렬화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배치 사이즈를 이제 1000번의 배치 작업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100만 번의 샘플 카운트 기준으로 1000번의 배치 작업을 순수 파이썬 함수에서 실행하게 되면 라이젠 5700X CPU 기준으로 약 200초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실행하시게 되면 이제 더 빠르게 나오겠죠. 이제 이걸 레이 리모트로 병렬화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 리모트 호출은 퓨처 객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리절트에 어펜드 되는 게 연산된 값이 아니라 레이의 퓨처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퓨처 객체를 반환된 퓨처 객체가 쌓여져 있는 리절트 리스트를 레이 겟 메서드에 넣어줘야 우리가 1000개의 값이 들어있는 이제 파이 값 추정 샘플을 실질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약 26초가 소요됐고 이제 단일 코어를 쓰는 것보다 7.7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 5700X CPU가 8개의 물리 코어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물리 코어 개수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 레이 겟 메서드를 루프 안에서 호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레이에서 가장 첫 번째로 피해야 될 안티 패턴이 바로 이 get 메서드를 루프 안에서 호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레이 get을 루프 안에서 호출하게 되면 그냥 순수 파이썬 함수를 루프 안에서 호출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게 돼요. 이제 레이 get은 블로킹 메서드이기 때문에 연산을 해서 이제 리절트에 전달해주게 됩니다. 절대 피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퓨처 객체를 한 번에 모아놓은 어떤 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셔서 한 번에 겟을 넘겨주셔야 이런 식으로 레이 스케줄러에서 이렇게 분산으로 워커에 넘겨주게 됩니다. 좀 더 많은 안티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은 이제 다큐멘트를 참고해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로컬 단위에서의 병렬화를 제가 클라우드로 확장한 구조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제 클러스터를 설정하기 위한 구성이 담겨져 있는 야물 파일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야물 파일을 레이로 읽어서 어 이제 AWS에 올리게 되면 먼저 헤드 VM이 생성됩니다. 헤드 VM이 이제 생성되고요. 그다음에 오토스케일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오토스케일러가 이제 워크로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워커 노드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제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작업은 각각의 이제 VM 안에 도커 컨테이너가 있는데, 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워커에도 이제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백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워커와 헤드 노드에는 이제 시장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볼륨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노드 내부에서 각 워커별로 데이터가 나눠지는 모습을 간략하게 나타내 봤습니다. 이제 주황색 기간은 테스트를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전략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전략은 그러니까 짧은 이동 평균선과 긴 이동 평균선 단 2개밖에 안 쓰는 전략입니다. 이제 그 전략에서 긴 이동 평균선이 60일이고 짧은 이동 평균선이 30일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제 가장 긴 기간을 사용하는 파라미터 기준으로 이 주황색 기간의 길이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 2달치만 필요한데 1년치 데이터를 불러올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녹색 부분은 이제 매수 기록과 매도 기록이 모두 판단되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을 내가 9시 10분에 샀다, 그리고 12시 익절이 났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란색 기간에서는 이제 매도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매도만 처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 기간에서의 매수는 이제 다음 청크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을 최대한 피하고자 이제 청크 1에서 파란색 기간이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청크 2에서 녹색 기간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죠. 저 파란색 기간의 길이는 예를 들어서 이 전략의 파라미터에서 내가 익절을 5일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5일이 되는 거고요. 하루만 보겠다고 하면 저게 짧아지겠죠, 하루로. 그리고 저 초록색 막대기의 길이는 워커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길이가 몇 개인가, 그리고 컴퓨팅 파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좀 여담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의도했던 거는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유지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개의 VM이 이제 하나의 파일 스토리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아마존으로 치면은 EFS나 그런 게 될 거고, 구글로 치면 파일 스토리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클라우드를 아직 만진 지 한 2-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이제 아직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저장소를 바라보게 하는 걸 투두에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공유된 저장소로 옮겨서 더 가볍게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야물 파일을 작성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예시에서는 AWS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클러스터의 이름을 설정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는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이름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 2가지를 보시면 맥스 워커와 업스케일링 스피드가 있죠. 이제 맥스 워커의 개수는 헤드 노드를 포함해서 내가 이 클라우드 상에서 최대 몇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할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업스케일링 스피드는 이제 워크로드 오토스케일러가 이제 이제 어떤 부하가 많이 몰렸을 때 어느 속도로 이제 이 워커 노드들을 늘려갈지에 대한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제출한 파이썬 코드가 도커 컨테이너 런타임에서 실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도커에 대한 설정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 레이 프로젝트에 가장 최근 CPU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만약에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CPU 이미지가 아니라 뭐 쿠다라든지 이런 패키지들이 미리 깔려 있는 ML이 따로 있습니다. 이 레이 프로젝트에 보시면은 ML 이미지가 따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단점이 ML을 쓰시게 되면 그 이미지 자체가 좀 크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CPU 이미지는 1GB 정도였고 ML 이미지는 한 4기가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ML을 돌리실 게 아니라면 꼭 CPU 이미지만 받아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만약에 처음 이 클래스를 생성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인스턴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도커 이미지를 받아와야 되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ML을 쓰지 않을 분들이라면 CPU를 추천드립니다. 컨테이너 네임은 제가 건드리지 않았고요. 도큐멘트와 똑같은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도커 런 옵션을 지정해 줬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주가 데이터가 담겨 있는 이제 폴더와 이 백테스팅이 완료된 결과를 어디에 저장할 건지에 대한 폴더를 이 볼륨을 마운트 시켜 줬습니다. 그 다음 부분부터는 이제 클라우드 업체마다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코드를 애저나 GCP 하시면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코드입니다. AWS만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서비스 프로비더의 이름과 그리고 실행할 리전 그리고 가용 영역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제 캐시 스타트 노드 옵션이 있으면 여기 보이시죠? 이제 스탑돼 있는 인스턴스나 뭐 VM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깨워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은 이게 그 VM들이 없다고 하면 트루여도 처음부터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리고 SSH 유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OS에 맞는 이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존 리눅스 같은 경우는 EC2 유저라고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헤드노드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리소스를 지정해서 인스턴스 타입을 알아서 지정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제 특정한 인스턴스를 쓰고 싶다라고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저는 인스턴스 타입을 M6i 12x 라지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미지 ID 이렇게 설정을 하고 뭐 밑에는 이제 여기 사용된 볼륨 사이즈를 지정해 줬습니다. 이제 노드 컨피그에 사용되는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AWS 기준으로는 보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유즈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큐멘트에서 보면 강조하는 게 정말 대규모의 클러스터를 실행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으로 권장되는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대역폭이 약 75기가비트 per second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권장하는 이유가 레이에서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기능이 바로 쉐어드 오브젝트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오브젝트를 여러 개의 노드들이 한 번에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때 헤드 노드의 네트워크 아웃바운드가 작으면 이제 워커에서 땡겨올 때 굉장한 병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도큐멘트에서는 75기가비트 이상으로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대규모의 클러스터는 아니고 워커 노드를 앞으로 2개만 생성할 거기 때문에 약 20기가비트의 아웃바운드 대역폭을 가지는 인스턴스 타입으로 세팅했습니다. 이제 워커 노드를 세팅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미니멈 워커가 0일 때는 헤드 노드만 처음에 생성되고 그 뒤에는 뭐 아무것도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1 이상일 때는 헤드 노드가 초기화된 이후에 바로 어 워커 노드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제 저는 미니멈 워커를 2개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설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인스턴스 타입은 여러분들의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옵션이 바로 이 스팟 옵션입니다. 어 GCP의 경우에는 프리미터블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 스팟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레이에서 자동으로 스팟 인스턴스 타입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약 제 경우에 60%에서 한 80% 가까이 절감을 해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워커들이 생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방화벽 세팅을 AWS 콘솔에서 열어주게 되면 이렇게 대시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로그들이라든지 어떤 워커가 죽었나 아니면 살았나 뭐 만들어졌다 이런 걸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워커에서 쓰고 있는 자원도 뭐 굳이 H탑 찍어서 볼 필요 없이 대시보드 하나만 들어가서 보시면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했는데 그에 어느 정도 걸맞는 작업을 돌려줘야겠죠. 이제 이런 레이를 활용한 병렬화는 제가 백테스팅을 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쓰는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 3가지를 골랐어요. 뭐 5가지를 고를 수도 있고 뭐 그 이상을 고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시간 복잡도가 너무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개만 골랐습니다. 이제 이름은 XYZ로 제가 마스킹 처리를 했습니다. 이 3가지를 골라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20, 즉 2000의 사이즈로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ETF를 제외한 전 종목 1분봉 기준으로 이제 이 테스트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제가 뭐 레이를 전혀 쓰지 않고 순수한 뭐 루프라든지 이런 것만 써서 했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됐겠죠. 아마 제가 러프하게 가정을 해도 최소한 2에서 3일 이상 소요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실행하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주고 이 파이썬 파일을 등록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레이 서밋 아까 만들었던 야물 파일 그리고 이 파이썬 파일을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호출해 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파이썬 파일이 이제 클러스터에 올라가서 실행되게 됩니다. 이제 대시보드를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열어서 보면은 무슨 작업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고 몇 개가 끝났고 뭐 페일이 됐다면 페일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피니쉬가 된 모습이죠. 아까 사진과 집중력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눈이 좋으신 분들은 IP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캡처된 날짜가 달라서 좀 이제 IP가 다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서 푸시 알림은 안 오기 때문에 마지막 파이썬 코드에다가 텔레그램 이제 알림을 붙여주시면 핸드폰에서 알림이 완료됐다라고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뭐냐? 바로 이 3D 플롯입니다. 이 육면체 안에는 XYZ 변수값에 따른 연평균 복리 수익률 즉 CAGR 값이죠. 이게 색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변수값이 최적의 미래 상은 모르지만 최적의 CAGR을 과거에 보장을 했냐를 알 수가 있죠. 이제 물론 이렇게 최적화를 돌렸기 때문에 ML에서와 똑같이 오버핏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제 오버핏된 상태에서 '아 이거 정말 좋네.' 하고 바로 이제 매매 보수를 돌리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바로 파란 맛 계좌를 맛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차트를 뽑음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전략이 얼마나 로버스트한지를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보라색 부분이 CAGR 값이 높다는 이 보라색 부분이 진할수록 이 전략이 어느 정도 로버스트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시장 상황이 변해서 어쩔 때는 이 변수가 최적이었다가 이 변수가 다른 변수가 최적이었는데 저 보라색 부분이 넓으면 시장 상황이 변해도 어느 정도 최적의 변수값이 그 보라색 범위 안에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변수의 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매매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넓은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뾰족점이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뾰족점이 있으면은 그 값의 데이터가 굉장히 파라미터가 과적합되어 있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뾰족점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굳이 3D 플롯으로 뽑지 않고 변수를 2개만 지정해서 돌리게 되면 이건 다른 최적화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뾰족점이 존재하지 않고 이제 넓게 그나마 좀 넓게 분포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전략을 돌린다고 하면 X 파라미터 값은 대충 한 여기 사이에서
그리고 Y 파라미터 값은 여기 사이에서 돌리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좋다는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백테스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어떤 다른 분한테 들었던 말씀인데 항상 백미러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 주진 않습니다. 물론 더 높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속도 개선이 되었냐에 대한 자료입니다. 동일한 작업을 16코어 32스레드 라이젠 3950X 이제 CPU에 그리고 램 용량은 128GB 용량을 가진 로컬 환경에서 이제 똑같이 실행해 봤습니다. 클라우드 클러스터에서는 1시간 5분 그리고 레이 로컬에서는 7시간 17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각각의 이제 사양을 비교해 보게 되면 3 개를 합쳐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44코어짜리를 3 개를 썼기 때문에 144코어로 지원해 놨고 램 같은 경우에도 192 기가바이트 램을 3 개를 썼기 때문에 576 기가바이트로 제가 했습니다. 보시면 CPU와 램의 차이는 4.5 배인데 실행 시간의 차이가 약 7배 정도가 차이가 났죠. 이렇게 된 이유가 물론 뭐 8375C 인텔 CPU가 더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로컬 환경에서는 램 채널이 4 채널 이상이 아니라 2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한 병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이제 사용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사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인스턴스 그 사용 시간의 요금으로만 따져 봤을 때 1 시간 기준으로 4.5달러에 백테스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팟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에서 한 80%의 요금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70%로 잡아서 계산했을 때 약 4.53 불의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사실 이 4.53 불의 비용이 뭐 비싸다면 비싸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로컬에서 7시간 동안 돌리게 되면은 종아리가 이제 굉장히 뜨거워지게 되고 옆에서 컴퓨터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4.53 달러라는 가격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PC방에서 한 짜파게티 하나 시키고 하는 가격보다 훨씬 싸거든요. 근데 이 8375C CPU 3 개가 있는 컴퓨터를 제가 직접 사려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들겠죠. 이거를 한 5 달러 미만에 1 시간 쪼끔 더 넘는 시간을 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은 이제 백테스팅을 제가 로컬에서도 자주 돌리는데 이것 때문에 종아리가 뜨거워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번 겨울 난방비가 0 원이 나왔습니다. 집이 굉장히 더워요. 겨울에도 이제 대자연의 냉방이라고 이제 문을 열어서 냉방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바닥이 되게 따뜻해요. 온도를 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이제 난방비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 세대가 또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네, 여담이었고요. 네, 제가 사용한 이제 자료들의 레퍼런스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Q&A 있으신가요?